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모신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거기에 제 이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일을 당한 며느리입니다. 이름을 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지시자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밤새 간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정숙 씨가 다 책임졌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숙 씨는 항상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정숙 씨를 많이 아끼셨어요. 정숙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웃들도 모두 정숙 씨를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누군가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시곤 했습니다. 정숙 씨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아무 일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서류 봉투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정숙 씨는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봉투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그 봉투를 꺼내 보시곤 하셨거든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정숙아,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왠지 모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숙 씨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걱정이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정숙 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정숙아, 나중에 내가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마라. 정숙 씨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하셔서 더 오래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시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정숙 씨의 정성스러운 효심을 칭찬했어요. 정숙 씨는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정말 정성스럽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나타나서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공개한 거예요. 정숙 씨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의 의붓자식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와 거의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한 번도 문병 온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장례식에도 마지막 날에야 나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장이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의붓자식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법대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남인데 뭘 기대하셨나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이라니요? 그 긴 세월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남이라고 하다니요. 어머니를 그동안 제가 모셨는데요. 정숙 씨가 간신히 말했지만 의붓자식은 비웃었습니다. 모셨다고요? 그럼 뭔가 대가를 바란 거네요.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숙 씨를 측은하게 바라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붓자식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지. 법적으로는 의붓자식이 상속자가 맞아.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정숙 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은 정성과 시간과 돈은 다 모였단 말인가요? 친척들조차 정숙 씨를 외면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정숙 씨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붓자식에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어르신이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의붓자식은 장례 당일 저녁에 바로 시어머니 집에 와서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집이니까요. 빨리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집까지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추억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물건들도 정리해야 하고. 하지만 의붓자식은 매정했습니다. 물건들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개인 소지품만 챙기세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나이도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런 유언장을 쓰신 걸까요? 정숙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정숙 씨는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도 처음에는 동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친정 어머니마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숙 씨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정숙 씨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붓자식이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의붓자식은 집에 없었어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던 일, 명절 때 음식을 같이 만들었던 일들 말이에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었나 싶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정말 왜요? 정숙 씨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상 서랍에서 뭔가 빠뜨린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워보니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서 받은 간병 수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수첩을 넘겨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의붓자식이 병원에 여러 번 왔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는 그때 의붓자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그 사람이 언제 와서 어머니를 만났지? 정숙 씨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붓자식이 온 날짜들을 보니까 모두 정숙 씨가 집에 없던 날들이었어요. 정숙 씨가 장을 보러 나갔거나 약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유언장 작성 날짜 근처에 시어머니가 받으신 진단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지 기능 저하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셨다고? 정숙 씨는 그런 증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말짱하셨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을 내렸다니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는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언장을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진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정숙 씨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순종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 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죄송한데 간병 기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간병사가 친절하게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숙 씨는 의붓자식이 방문한 날짜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번 와서 시어머니와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면담 후에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불안해하시고 잠을 못 이루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숙 씨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인지 기능 저하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그렇죠. 변호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어요. 특히 의붓자식이 어떤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와 친하셨던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혹시 의붓자식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은 옆집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시어머니와 정말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할머니, 시어머니 말년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적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전쯤에 남자가 몇 번 왔었지.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 어떻게 안 좋아지셨나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오고 나면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한 번은 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의붓자식이 시어머니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의붓자식이 와서 시어머니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더라. 뭔가 위협하는 것 같았어. 정숙 씨는 이런 증언들을 모아서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소송을 걸어볼 만하다고 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언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정숙 씨는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정숙 씨는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전에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와 생활비 영수증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요양센터의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도 의붓자식이 와서 시어머니와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셨다는 상담사의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의붓자식은 소송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정숙 씨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포기해. 어차피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자야. 하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유언장을 쓰셨는지 말이에요. 의붓자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증거라도 있어? 법정에서 확인하시죠.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의붓자식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붓자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그 방법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먼저 의붓자식은 친척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정숙 씨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래.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지. 이런 말들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어요. 친척들은 의붓자식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욕심 많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무리 잘해도 남은 남이야.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정숙 씨는 또다시 고립되었습니다. 이웃들조차 정숙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의붓자식이 정숙 씨를 역고소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전에 간병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썼어요. 영수증도 조작한 것 같고요. 정숙 씨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런 거짓 누명을 쓰다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정숙 씨의 처지는 정말 비참했어요. 수사관들도 처음에는 의붓자식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큰 금액이 여러 번 출금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숙 씨는 모든 영수증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병원비고, 이건 약값이고, 이건 생활용품 구입비예요. 하지만 의붓자식은 그 영수증들마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정숙 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조차 정숙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아, 너 정말 그런 짓 안 했지? 친정 어머니마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숙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법정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의붓자식 측 변호사는 정숙 씨를 돈에 눈먼 욕심쟁이로 몰았습니다. 재산 상속을 노리고 시어머니에게 접근한 것이 명백합니다. 지금의 소송도 그런 욕심의 연장이죠. 법정에 온 사람들도 의붓자식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핏줄이 아닌 며느리가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변호사 선임비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친정에서 겨우 돈을 마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대방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의붓자식은 돈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숙 씨를 압박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숙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마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증거도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게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법정 공판 날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정숙 씨의 변호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지 기능 저하 진단서, 의붓자식의 방문 기록, 이웃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법정에 내놨어요.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의붓자식 측은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런 진단서는 일시적인 것이고 유언장 작성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준비해 두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생전에 정숙 씨가 지출한 모든 비용의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송금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정숙 씨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숙 씨는 자신의 돈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법정에 놀라운 증인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요양센터의 상담사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상담사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증언했습니다. 의부사들이 와서 자꾸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된다고 많이 우셨어요. 이 증언을 들은 법정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붓자식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녹음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협박받는 내용을 녹음해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녹음을 해두셨다니요. 그런데 그 녹음기는 어디 있을까요? 법원은 즉시 시어머니 집을 다시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의붓자식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 방 침대 밑에서 오래된 녹음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숙 씨도 몰랐던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의붓자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여자가 어머니 돈만 노리는 거 몰라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숙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친어머니요? 웃기네. 그럼 유산은 왜 안 주세요?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자인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유언장 안 쓰시면 당장 요양원 보낼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고요.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진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의붓자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박과 강요에 의한 유언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중얼거리신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정수가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너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유언장을 쓸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 씨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역이 되기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의붓자식이 정숙 씨를 해칠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유언장을 쓰신 거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도 나왔어요. 정수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견뎌줘. 어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 정숙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하셨는지,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어머니, 정숙 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법정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쓰신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의붓자식이 강요해서 쓴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내 모든 재산은 정숙이에게 물려준다. 정숙이는 나의 진짜 딸이다. 혈육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다. 이 유언장은 시어머니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신 것이었어요. 의붓자식도 모르는 곳에 말이에요. 의붓자식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협박죄와 사문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법원은 강요에 의한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정숙 씨는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숙 씨는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그동안 정숙 씨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모두 사과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 모두 정숙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는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어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요에 의한 유언장은 완전히 무효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재산이 정숙 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의붓자식은 협박죄와 사문서 작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저지른 나쁜 행동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모든 재산을 혼자서 갖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어려운 할머니들을 돕는 데 쓸게요. 정숙 씨는 시어머니가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다시 들어간 정숙 씨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던 때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실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시어머니 영정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숙 씨는 이제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정숙 씨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숙 씨의 진심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복이 많으셨어. 이웃들은 정숙 씨를 보며 진짜 효심이 뭔지 배웠다고 했어요. 친정 식구들도 정숙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어.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정숙 씨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몇 달 후 정숙 씨는 시어머니 기일에 특별한 일을 했어요. 어려운 할머니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런 일이 어머니 기뻐하실 일이죠? 정숙 씨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숙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그 사랑은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숙 씨는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시어머니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